그 더위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폭염 일수가 2배, 3배가 아니라요. 20배, 30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망률이 더 급격히 올라간다. 이 공식 보고보다 적어도 10배, 200배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구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그래서 똑같이 더워도 피해가 적다. 열섬 현상 가속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도시의 그 열섬 현상이 가속화하는 더위를 견디는.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폭염입니다. 올여름도 더위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미국 서부 지역이 이 최악의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죠? 네, 이미 여름의 초입이었던 6월 초부터 라스베가스는 46도, 와이오밍주는 43도 등 섭씨 40도가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미 몇몇 지역은 50도를 넘어서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고요. 50도요? 말이 돼요? 50도에 사람이 살아요? 이 지역들이 지난 20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가뭄.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땅이 계속해서 데워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기압이 미국 서부 지역을 도움처럼 덮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땅은 20년 동안 데워져가지고 열을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열기까지 쏟아지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더해져가지고 역대급 더위가 지금 찾아온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그런데 장기적인 요인을 따져보면은 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지구온난화, 지구가열이 초래하는 기후위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한쪽 사진은 1980년에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 하나는 2020년에 찍은 북극의 모습이에요. 와. 빨간색 부분만큼의 얼음이 다 녹아 사라진 거예요. 40년 동안 해마다 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만큼 줄어들어가지고 저렇게 북극의 얼음이 사라진 거죠.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이 지난달 6월 발표한 공동연구에 따르면 지구가 대기 중에 가둬놓은 열 에너지 양이 예. 지난 14년 동안 2배로 늘어난 정말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2배가 됐다는 건 그만큼 폭염이 올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너무 심각하다. 지금 더 더워지고. 얼음이 저렇게 녹았네. 큰일 났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자면 2018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그 더위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정도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시무시한 폭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겠죠? 이쯤에서 지정생존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덥다. 왜 이렇게 덥냐? 폭염. 야, 오늘 잘 걸렸어. 예,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 그러면 손소독부터 예. 하실까요? 예. 그리고 체온도 재겠습니다. 예, 정상 체온 나왔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많이 더우신가요? 조금 덥습니다. 이 방이 더운 건가요? 이 방이 조금 덥습니다. 추위와 더위 어떤 게 더 견디기 힘드세요? 저는 원래 여름을 좋아했었는데 요새 점점 겨울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죠? 여름이 너무 더워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경험해 보신 날들 중에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서유럽에 폭염이 굉장히 와가지고요. 2008년인데 그때 초과 사망자가 프랑스만 해도 몇천 명씩, 유럽 전체로 몇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더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빈번해질 걸로. 답답하네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네, 무슨 노래인지 태양을 피하지 못하지만 네. 교수님만의 이 더위를 피하는 꿀팁. 구겨서 넣을 수 있는 모자 있잖아요. 예, 책 예. 넓은 모자. 예.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제일 직사- 중요한 것 같네요. 예, 무조건 온도를 낮춘다. 아, 무조건. 수박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수박값이 비쌉니다. 요즘 많이 비싸. 네, 그래서 물 많이 드시면 돼요. 준비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검증 끝내고 갔고요. 지금 벙커로 가시죠. 자, 오늘의 지정 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정 생존자인 서울대학교 보건대원의 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아니, 듣자 하니까 2018년에 폭염 때문에 그 폭염주의보를 내리는 기준도 바뀌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온도만을 고려해가지고요. 33도,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는데요. 네. 네. 사실 사람이 느끼는 거는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네. 똑같이 33도라도 습도가 50%일 때랑 80%일 때랑 90%일 굉장히 다르니까 예, 예. 폭염경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2018년 이후부터 네, 바뀐 그렇죠. 거죠? 예, 예. 폭염 특보의 기준만 바꾼 것이 아니라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되게끔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개별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보면 상식을 깹니다. 태풍이 472명, 네. 집중호우가 325명, 근데 폭염이 무려 602명이에요. 더 많아요? 제일 많다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증가속도인데요. 예. 1997년에는 사망자가 13명이었어요. 근데 2016년에는 63명, 그리고 2018년에는 142명으로 어머.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희생자도 훨씬 더 많을 그렇겠죠. 거라고 예, 생각하는 예, 예.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응급실을 방문해서 진단이 되고 사망으로 원인으로 잡히고 하는 것들만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쓰러지셔서 보고도 안 되고 기존의 질환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이게 폭염 때문인지도 잘 모르고 네.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공식 보고보다 적어도 10배, 200배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들이 학자들이 할 일이지만 지금 보고된 것보다는 훨씬 큰 숫자로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가 나면 뭐 집이 떠내려간다던가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게 보이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고 많이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폭염은 사실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그렇죠. 거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러다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비주얼이 좀 약해. 왜냐면은 폭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구나. 또 뭐가 떠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폭염은 조용히. 부디 올해는 뉴스에서 폭염주의보다 폭염경보다 이런 단어들이 조금이라도 덜 들리길 바라면서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넷제로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키워드는 넷제로였어요. 예. 제가 넷째거든요. 진짜로? 네, 누나. 넷째로 가자. 넷째로 잘한 네. 이제 MC. 네. 나 더위 먹었나 봐. 폭염이라서 약간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더위 먹었나 봐요. 아니, 무슨 의미일까요? 넷제로니까. 넷제- 넷제로 아니었어? 영어로 하면은 넷제로잖아요. 아, 넷제로. 그러니까 뭐 인터넷 쓰지 말자. 넷제로. 우리 여기서 이 넷대에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네트, 싶어요. 네트. 제가 더 설명해도 되나요? 네, 설명해 주세요. 그 넷제로라고 하면은 합이 0이 되게 하는 거라서요. 보통 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온실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예를 들면 없죠.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걸 찾아서 예를 들어 숲을 많이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한 것만큼 합치면 0이 되게. 0이 되겠죠. 어. 그래서 저희가 발생을 조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흡수를 많이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운데 국가나 인류가 다 같이 노력하면 플러스는 최대한
줄이고 마이너스는 최대한 늘리고 하면 밸런스가 맞게 된다.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순 배출을 제로로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명한 IT 기업인 A사가 우리는 탄소 배출량 제로라고 선언을 했더니 네. M사는 뭐 넘어서서 우리는 제로로 안 된다. 아예 마이너스를 달성하겠다라고 서로 이제 경쟁이 붙을 아, 만큼. 너무 좋은 경쟁이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은 2025년까지 사무실과 공장을 재생에너지로만 가동하겠다고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력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요. 이산화탄소 아. 배출량이. 그렇죠. 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사실상 일시적으로 멈췄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제 멈추니까 2020년 상반기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억 톤이 감소가 되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수치랑 비교하면은 딱 체감이 오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줄어든 이산화탄소가 8억 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세계가 잠시 멈춘 효과가 큰 전쟁이 일어난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는 게 진짜 팬데믹이나 전쟁을 감당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게 또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지만 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게 줄어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현실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되니까 오히려 좋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그렇게 잘 살려야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동안 지구 많이 아프게 했다. 그렇죠. 예. 지구 온난화 우리가 일으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씨 높아졌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1.2도씨가 1도 올라간다고 그래서 폭염 일수가 2배, 3배가 아니라요. 20배, 30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전반적인 열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더운 데는 더 더워지고 추운 데는 더 추워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겨울도 굉장히 따뜻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기온 온난화 때문에. 네네. 그런데 사실은 겨울이 추운 날도 많아졌어요. 네. 겨울 맞아요. 엄청 네, 추워요, 요즘에. 네. 이게 몇 년? 북쪽의 창공이 오히려 우리나라까지 와버리는 현상도 더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날도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UCLA 환경연구소 기후학자 데니얼 스웨인도 이 폭염은 명확하게 인간의 지문이 찍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최악의 기상재해가 폭염이라면 지구상 최악의 빌런은 인간이다. 라는 거죠. 인정해야죠. 그 용주 씨가 말한 이 인간 책임을, 그러니까 인간 빌런서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도시의 열섬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도심의 기온이 이제 도심 외곽보다 높은 현상을 우리가 흔히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심이 산지보다 여름에는 2.32도 높고요. 겨울에도 2.16도 높다 와, 그래요. 엄청난 수치인데. 아니, 단순히 사람이 뭐 바글바글하다고 더워지는 건 아닐 거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과학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는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가 많아요.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콘크리트 건물이나 아스팔트 도로는 열을 쉽게 흡수해서 낮에는 빠르게 달궈지고 그 달궈진 다음에 열 배출은 또 굉장히 느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아, 핫팩이야. 네, 열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밤이 되어도 열을 안고 있으니까 도시는 계속해서 더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심의 열대 현상이 특히 심한 것도 열섬 현상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 막 도시숲 조성해야 된다고 네. 그러고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너무 더워 이래서 에어컨을 많이 찾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도시의 열섬 현상 가속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도시의 그 열섬 현상이 가속화하는 더위를 견뎌내려면 에어컨이 필요한데. 그렇죠. 키면 킬수록 더 막 먼저 도시가 문제가 더워지고. 심해지는 우리가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딘가가 시원하잖아요? 그럼 어딘가는 더 더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시원함이 생기려면 다른 쪽이 더워져야 되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서 실외로 온도를 빼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도시의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체감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전력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력이 소비가 되는데 그 전력은 대부분 다 도시를 데우는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총체적인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큰 악순환이다. 그쵸. 이게 진짜 악순환이 뭐 요만하게. 이 너무 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도심의 많은 에어컨 말고도 열섬 현상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무엇일까요?
힌트. 에어컨 말고도 또 힌트 있고요. 주세요. 힌트. 저희 도시 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바닥은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하나이거든요. 네.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아스팔트 말고도 도심에 저희가 피복이라고 그러는데 덮어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그 표면 온도가 천연잔디, 아스팔트, 우레탄, 인조잔디 순으로 온도가 높다고 합니다. 표면 온도. 인조잔디가 제일 높네. 인조잔디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한 팀에 따르면 67.5도라고 그럽니다. 봐, 이럴 줄 알았어. 제가 네. 축구하거든요. 근데 인조잔디 위에서요. 진짜 더워? 한여름에 축구하고 나서 발이 너무 뜨거워요, 진짜로. 발이 진짜 익어. 그래서 그게 더 시원하라고 깔아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 끝나고 나서 발 이렇게 신발 축구화 벗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내 발바닥이 약간 미디엄 레어야. 예. 아 진짜로 약간 고기 발- 굽는 냄새 나요, 살짝. 네. 진짜. 냄새는 아니, 그 냄새만이 표면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표면 온도가 이 정도면 대기 온도도 엄청 차이가 그렇죠. 나겠네요. 대기 온도도 아까 그 순서대로인데 천연 잔디하고 인조 잔디하고 그 바로 위에서 대기 온도가 2도 정도 차이가 난다. 진짜 여름에 2도면 엄청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의 마지막 마감제나 피복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보니까 그 인조잔디나 혹은 우레탄 아스팔트보다는 차라리 흙이 낫다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럼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축을 사용해서 정말 시원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더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에어컨이 전혀 없지만 시원한 대형 쇼핑몰도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예요? 네, 바로 이스트게이트 센터라고 불리는 쇼핑센터인데 같은 건물 두 동을 대칭형으로 세우고 두 건물의 가운데를 통으로 비워서 네. 쇼핑센터 꼭대기에 이제 63개의 통풍구를 설치해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맨 아래층 바닥에는 수많은 구멍을 뚫어서 지하의 차가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의 설계만으로도 조금 더 시원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또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데워진 공기는 밖으로 잘 빨리 빠져나가게 나가고. 하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이렇게 순환하게 해서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 좀 신기한데 공기 순환을 굉장히 빨리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여기가 동대문 뭐 플라자 같은 건가 봐.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는 아프리카 평균 기온이 섭씨 40도에 달했는데 이 쇼핑센터는 공기 순환을 적용한 설계 덕분에 한낮에도 섭씨 24도에 실내 온도를 유지했고 또 이 건물의 전력 사용량은 같은 규모 건축물의 10%에 불과해서 연간 350억 원을 절감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거다.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다 이거. 이거 좋네요. 네, 그러니까 뭐 큰 건물 활용해도 좋고 우리는 사실 예전부터 한옥들의 건축 양식에도 사실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건축된 옛 건물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폭염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힘을 모아서 힘겨운 여름을 보다 지혜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썰럽 용자입니다. 오늘은 이 폭염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거리를 싹싹 긁어 모아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퀴즈왕은 누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퀴즈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오늘 안 맞힐 겁니다. 아이 또 맞출 거면서 못 아니, 맞추죠. 두 분이 너무 저한테만 업혀가려고 공부를 너무 안 해오시는 것 같아서 저 오늘은 정말 안 맞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방끈 기신 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밑장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뭐 퀴즈 준다 그래서 두 분한테 업혀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저한테 솔직히 빨대 꽂고 계시잖아요.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인다. 네. 친구 있겠습니다. 네. 고개를 못 들겠네 내가. 고개 드세요. 예, 아직 퀴즈 죄인 주시죠.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네.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불리는 에어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경복궁. 땡. 얼음 만드는 곳? 서빙고 아닙니다. 꼭 뭔가 필요한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기도 어떤 하고. 카테고리인가요? 시원해. 요 카테고리 네. 역사와 좀 관련이 있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보존하고 보존하고 박물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박물관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한 번씩은 갔다 오셨을 장소입니다. 도서관. 불국사. 석굴암. 불국사.
정답입니다. 나 진짜 안 맞춘다니까. 아유,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정확히 정답은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네, 석굴암. 석굴암입니다. 그런데 불국사가 이 둘이 같은 산에 있는 건 맞아요. 아, 오면은 달라. 네,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다른데 그래도 그 상까지 제가 모셔다 모셔다 드린 드렸잖아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이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서 불국사는 석굴암 바로 이제 연상이 인정한다고, 인정한다고. 연상은 됩니다. 그 상까지 빨대 꽂았다는 모셔다 거 나도 인정한다. 못 맞히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진짜 못 살겠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초로 에어컨에 은혜를 입은 곳이 석굴암이었습니다. 아하. 이게 어찌된 일인지는 박사님께서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다. 여기 좀 약간 슬픈 역사가 있는데 석굴암은 원래 아주 제습이 잘 되게 옛날부터 설계가 돼서 1000년 동안 잘 지내왔었는데 일제에서 이거를 발굴하면서 시멘트로 막 콘크리트를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통풍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이제 제습이 잘 안 돼서 처음에 제습 목적으로 1966년에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쭉 에어컨이 거기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원래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 지들이 손을 대가지고. 콘크리트 거기다 왜 돼?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쨌거나 에어컨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국보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겠죠. 에어컨 고마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맞췄다. 진짜 오랜만에 또 맞추셨어요. 오랜만에. 되게 기쁘다. 그죠? 괜히 장 박사님 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저도 것 같아요? 맞췄었던 거 매번 다리를 많은데 덜덜 떠시죠?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힐 건데. 자, 폭염 속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폭염에. 네, 자동차 안? 이거 너무 쉽다. 정답입니다. 간만에 공부하고 오셨네. 오늘 자, 얼른 좀- 고개 숙이세요. 네. 우리 둘 다, 자, 장 박사님 혼자 하세요. 우린 익었으니까. 너무 익었죠? 차량 안에는 온도가 뭐 8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굉장히 보통 약은 상온 15도에서 30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바람이 잘 들고 햇볕 닿지 않고 습도가 낮은 곳에 이렇게 보관하시고 오래된 약은 그냥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 안이 엄청 여름에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차 안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생하잖아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2018년에 외할아버지가 그 3살 외손자를 차 안에 방치해가지고 네네. 4시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사고 난 거 보면요. 이거 뭐 1분이면 되는데 그러고 금방 갔다 갔다가 올게 이러다가 그 자기도 모르는 네, 사이에 안 막 돼. 2, 30분 되고 이러면 11도라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치명적인 안에서 상태가 사는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살아있는 것들은 그 안에 넣으면 안 돼요. 뭐 절대. 애든 어른이든 반려동물. 강아지든 네, 고양이든 반려동물, 그렇죠. 안 됩니다. 항상 나갈 때는 자기랑 같이 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퀴즈 가보도록. 마지막 퀴즈 전에 저희 둘은 마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우선 바로 먼저 우선권 드릴게요. 급하시죠? 네. 네. 우선권 그러면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네. 자, 마지막 퀴즈. 온도계가 없었던 시절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곤충을 온도계 대신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곤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곤충인가요? 그렇죠. 몇 글자인지 알려주고 좀 열심히 좀 해봐. 지금 삐져서 집에 아, 가시게 진짜? 생겼어. 오늘은 좀 맞히셔야지. 그런가요? 바퀴벌레? 아닙니다. 무당벌레? 제가 아닙니다. 무당벌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곤충은 네 글자예요. 네 글자가 많네요, 곤충, 생각보다. 곤충 네 글자 맞네요.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 맞췄어. 정답입니다. 이야. 네, 고개를 숙여주세요. 죄인 맞습니다. 교수님, 귀뚜라미가 어떻게 온도를 알 수 있는지 귀뚜라미 언어라도 배워야 될까요? 귀뚤귀뚤. 뭐 귀뚜라미. 좋으신 생각인데 배우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주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초 동안에 우는 횟수를 세신 다음에 네. 여기다 40을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씨 온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35회 울었다. 그러면 40을 더해서 75도. 비교적 간단한 계산이죠. 그러면 이걸 섭씨로 바꾸면 24도. 속담에도 7월 귀뚜라미 가을 알듯하다. 뭐 이런 속담도 있듯이 있구나. 기본적으로 귀뚜라미가 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F가 있나 봐요. 여보, 아버님 댁에
자, 꾸락. 썰렁용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퀴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귀뚤귀뚤 뿅.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29도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29도인데요. 좀 예상이 가는 것 같아요. 29도? 29도가 지금 초여름 날씨 정도 되면 29도가 좀 찍히죠. 근데 그러니까 29도까지는 에어컨 틀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29도부터 폭염으로 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29도의 의미는 네. 여름철 기온 29도를 조심하라. 왜요? 맞아요. 29도면 그렇게 더운 건 놀러 아니잖아요. 나가기 괜찮은 날씨죠? 그러니까 거기서 함정에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이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리는데요. 이건 바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네. 탈수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정말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의보까지 내리시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9도의 온도에서도 사실 건강에 이미 악영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기온이 29도고 습도가 네.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면은 체감 온도는 사실은 33도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이게 사실은 이게 악의가 맞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29도 정도만 되더라도 심혈관 질환이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건강까지. 특히 질환에 취약한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온도에서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시원한 곳에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더우면은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짜증도 많이 좀 나기도 하고 잠도 설치니까 좀 뭐랄까 인생이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여름에 자도 피곤하죠. 맞습니다. 폭염의 영향이 몸에 계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인데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기온이 1도 더 오르면 사망률이 15.9% 오른다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폭염이 발생하지 않을 적에는 1도 높아져도 사망률이 0.3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의 영향이 폭염일 때 훨씬 더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벙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가 접선 시도를 한 건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네, 저 이대목공병원 응급학과 임상조 교수 남궁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뇌가 익는 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열사병입니다. 아, 뇌가 익는 병이 열사병이에요? 아 진짜? 네, 실제로 매년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길래요? 일단 3년 전의 여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 더웠는데요. 2018년에 관측사상 가장 심한 더위가 있었고요. 그때 온열 질환자로 신고된 사람이 4,526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열사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정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열사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생명체는 36.5도 근방에서 가장 기능을 잘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온도를 필사적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땀이 증발하면서 이 적당한 온도를 맞추려고 하는데 수분이 부족해지고 열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온도 조절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뇌는 전부 다 단백질이니까 변성이 돼버립니다. 네. 변성이 되면 데미지가 오죠. 이 데미지가 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과 질환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실제로 의학에서 열사병이 정의가 딱 들어맞았을 때 사망률이 약 50%까지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열사병도 우리가 무섭네요. 그냥 뇌가 익는 병 했는데 진짜 뇌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거 뇌가 익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 변성되는 거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프라이팬에 네. 달걀을 딱 까면은
이식하고서는 고체로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변성 과정인데 정말 뇌 안에서 달걀 흰자 노른자가 익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최악의 무섭다. 경우에. 그건 너무 무서운데? 네. 그러면은 이러한 이 온열 질환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뜨거우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한 잔 쫙 들이키고 얼음 이제 아그작 씹어 먹으면 좀 나아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효과는 있겠죠, 초반에는. 하지만 이 우리가 덥다고 해서 많이 마시는 게 시원한 커피나 맥주 같은 건데 이 두 가지 음료가 대표적으로 이뇨작용이 있어요. 당장 시원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수를 유발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온열 질환은 그래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온열질환 증상이 느껴졌을 때 바로 취할 수 있는 대처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을 조금 그 더위가 있을 때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뭐 폭염 경보 같은 거 보내는데 그때 최대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야 하는 게 그냥 1번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무도 야외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지러움이라든지 탈진이라든지 기본적인 증상이 생길 경우에 무조건 일단 그늘이라든지 에어컨이 켜져 있는 실내로 들어가서 체온을 무조건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많이 마시고 염분도 섭취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압박하지 않도록 옷을 좀 풀어준 다음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119를 불러서 바로 제가 지키고 있는 응급실로 오시면은 최대한 그 순간부터 치료해 드립니다. 사실 이번 여름이 좀 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지키는 거예요. 폭염에서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 혹은 노약자들, 에어컨 없는 방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는지 잘 살펴보고 건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지키는 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또 위험에 처한 환자들이 보이면 반드시 119에 신고해서 예. 응급실을 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측평축이 온도고요. Y축이 사망의 위험입니다. 도시별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그 다음에 연령별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에 대해서 그려본 것인데요. 28도나 29도까지는 판판하게 가다가 그 위로 갑자기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예. 여기서 서울이 굉장히 기후가 제일 큽니다. 예.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에서 위험이 크다는 얘기고요. 대구는 그거 비해서 기후가 훨씬 적죠. 그 얘기는 대구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그래서 똑같이 더워도 조금 피해가 적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노인들이 사망률이 더 급격히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폭염에 대한 피해는 사람이 생물학적 반응도 있지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네. 선생님 지금 연구를 좀 보면 알겠지만은 뭐 부동산도 그렇고 네. 대학교도 그렇고 다들 인서울을 좀 많이 꿈꾸지만은 네. 폭염을 생각해 보면 아웃서울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자, 뭐 이런 온열 질환 말고 인체에 다른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죠. 이 분야의 연구는 기후변화와 함께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입니다. 아까 그 응급의학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폭염에 노출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뇌에서 체온 조절하는 중추가 이상작용을 해서 정신건강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시점입니다. 뇌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밸런스 유지랑 체온 조절을 하는 쪽인데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 뇌 시상하부에서 온몸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짜증 지수와 불쾌감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가 올라와 있는 마찬가지로 불안감, 우울증도 늘어나는데 자기 조절 능력, 이걸 관장하는 부위가 전전두엽인데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전두엽에 이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기능도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나도 브레이크를 못 걸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막 건들기만 해도 터져버리는 예.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제가 비슷한 연구를 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6대 도시에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응급실 방문한 경우를 분석했는데 7명 중에 1명은
폭염하고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명 중 한 명 굉장히 많은 네.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폭염의 더위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감성의 글들을 올렸는가라고 하는 것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의 감성을 분석했더니 불안과 관련된 그 감성이 45%, 와. 불쾌와 관련된 감성 언어가 40%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폭염 무섭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웃음체죠. 예, 군대에서 배웠던 웃음체죠 합시다. 박수 치면서 웃으면 실제로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혹시 많이 더워요? 군대기까지 많이 더워서 어떻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익었나요, 지금 걱정돼서 제가? 그래요. 괜찮죠? 아, 괜찮아요. 여기 에어컨 온도 좀 그러니까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아무리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폭염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대비하는 법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폭염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뭐 여름 필수템 이런 거 하나씩 우리 추천해 보는 거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너무 덥거나 지치면은 잠이 와요. 근데 잘 때 죽부인이나 이제 쿨매트 같은 데서 이제 정말 좀 차갑게 해주는 이런 애를 딱 껴안고 낮잠을 자면 멘탈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죽부인 너무 좋은데. 죽부인. 굉장히 고전스럽고. 훅 꿀린다, 훅 꿀려. 죽부인 너무 좋아요. 쿨매트 위 죽부인. 풀매트 위 죽부인.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더위에는 직방인 것 같아요. 뭐예요? 샤워. 등목. 등목 맞아, 등목. 예. 등목. 인정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차가운 물에 세수만 해도 맞아요.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수시로 손 씻고 세수하고 물은 좀 낭비를 하는데 어쨌든 여름에 간에 어쩔 이제 수 없죠. 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샤워보다 물 아끼면 등목이 짱이라니까요. 이렇게 딱 엎드린 다음에 친구한테 물 좀 부어줘. 이거 기억나죠? 한 바가지면 돼요. 한 바가지. 한 바가지면 해결돼요. 맞아요. 네, 저는 약간 좀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그 순간만은 그래도 조금 한번 살짝 식힐 수 있지 않나. 저도 하나 추천할게요. 저는 여름에는 진짜 옷 입고 있는 것도 너무 덥잖아요. 막 달라붙고 네, 이런 거 싫잖아요. 냉장고 바지라고 아세요? 맞아요. 냉장고 바지라고. 구멍 뚫려 있는 아주 바지. 통풍이 잘 돼서 이렇게 시원한 바지. 그냥 입고 있는 뭔가 이렇게 닿는 느낌이 시원한 바지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냉장고 바지 추천합니다. 차가운 느낌의 비밀은 바로 실입니다. 오. 실. 실 실을 자체가 아주 달라요. 가늘게 만들어서 땀 배출을 빨리 되게 해서 시원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입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실로 짜여진 것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웃도어로 저런 그 옷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되게 야들야들하고 가볍고 참 골프복 좋더라고요. 같은 데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냉감 소재가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외부, 뭐 건물 이런 데서도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그 요즘에 그 횡단보도에 보면 있죠. 네, 햇빛 가림막 이런 거 설치해 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직사광선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피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데 이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있고 또 두 군데는 없어요. 아이고. 그 좀 이상하다서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확대시켜서 대중교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온도를 좀 낮춰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죠. 네, 그늘막 안하고 밖의 차이가 한 2도에서 4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원리를 같이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쿨 루프라는 거를 설치해서 루프가 루프탑. 거기에 이제 건물 온도를 전체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햇빛하고 열을 반사할 수 있는 흰색이나 밝은색 도료를 칠해서 열기가 이제 지붕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는 형태의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이게 진짜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건물 온도나 혹은 주택의 온도를 1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돈이 많이 안 드니까 2014년에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에다가 이렇게 쿨루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좋네요. 요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옥상을 칠할 때 자꾸 누나 이
이 옷색 있잖아. 이 초록색을 옥상에다가 엄청 칠했어. 초록색 아니면 막 주황색, 빨강색. 그거 미관에도 안 좋고 뜨거워지니까 흰색 칠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옥상 녹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식물들을 심는 건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도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거기서 또 식물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맞아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걔네들이 자라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널리 좀 퍼뜨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점이 이제 공사를 잘못하면 누수가 된다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자세히 좀 잘 알아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런 그린루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를 봤냐면 여름에 70도까지 치솟았던 건물 옥상의 온도가 44도까지 낮춰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기후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까요? 자, 오늘은 또 이 가방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꾸로 연거에 놀랐고 우산? 양산? 양산입니다. 양산. 양산. 예, 특히 그 직사광선을 다닐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양산을 우리나라는 특히 남자들은 문화적으로 약간 꺼리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 쓸 때와 안 쓸 때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요? 연구에 의하면 8도에서 9도까지 체감 온도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요새 가볍게 나온 거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너무 작고 예. 가벼운데.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되고 저도 오늘 녹화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예, 근데 오늘은 비 올 때 썼어요. 그렇게. 소나기가 났어. 맞아. 요즘 그러니까, 겸용도 예,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그게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 날씨가. 일석이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가볍게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면 여름을 지내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이 한여름 더위로 고생하기 시작한 게 조금 더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2018년 화제 단어가 있었대요. 히가사단시라고 하는데 한글로 옮기면 양산 쓰는 남자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더위를 피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 구분이 필요 없다. 일본도 얼마나 더웠으면 이런 단어까지 또 나왔을까 싶은데 사실 양산 쓰는 게 뭐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살고 싶으면 이거 써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양산 쓰면 이게 두피도 보호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탈모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두피 보호에는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떼약볕에 10분 정도 있으면 두피 온도가 50도까지 치솟는데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만져보면 뜨겁다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익은 것 있잖아요. 같아. 이거 있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진짜 탈모 걱정되신 분들은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양산 그리고 양산이 좀 부담스럽다면 약간 챙이 넓은 모자라도 모자라도. 쓰면은 두피도 보호가 되고 폭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폭염을 이겨내는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 아이템까지 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제가 연구실에서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고 모형 돌리고 하다가 연구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서로 돌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연구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방송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네.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덕에 네. 올 여름에 다가올 폭염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벙커 시청자 여러분들 시원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돈이 사사다. 내 돈이 사사다.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끔찍한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기자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폭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어떤 범인의 행동 아니면 심리. 근데 사이코패스는 눈빛부터 다르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이코패스는 아무래도 이제 정남규인데요. 벽쪽으로 고개를 쓱 돌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DNA의 정확도는 99.999%라고 해서 이춘재 네. 그 녀석 잡는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화공연쇄 살인 사건은 사실 프로파일링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 숙제 같은, 만약에 DNA 증거가 없었다면 이춘재 같은 범죄자는 절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